우리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교육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은 구분된다.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형식으로.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의 형식은 교육의 내용보다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은 교육의 형식을 통해 배움을 재화한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교육의 형식을 구성하는 토대가 경제체제의 구조임을 알아볼 것이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배우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태도를 체득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강력한 전제군주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준수하며 질서 있게 생활한다. 그런데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당신이 보기에 이들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들은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이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가기까지는 3년.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수감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목표는 단순하다. 다음 내용을 이들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착한 사람이 될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이다. 매일 1시간씩 교육 시간을 잡아서 반복 학습을 시킨다. 사회 질서란 무엇이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간마다 평가를 진행해 상과 벌을 준다. 즉,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킨다. 두 번째는 수감자들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웃마을에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감옥이 있다. 그 감옥에 하청을 주기로 했다. 감옥 이름은 그 유명한 파놉티콘이다. 파놉티콘은 전체를 뜻하는 판과 본다는 의미의 옵티콘을 합성한 단어로 18세기 말에 제안된 감옥이다. 전체 형태는 원형이다. 중앙에는 감시탑이 있는데 조명을 어둡게 해서 탑 안에 있는 감시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감시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가장자리에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방은 밝은 조명을 항상 켜두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감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감시탑에는 감시자가 들어있지 않다. 다만 수감자들은 어두운 탑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를 상상한다. 이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 이들은 어떻게 변할까? 처음에는 겉으로 규율을 준수하는 척할 것이다.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척하고 청소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며 말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감시는 이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는 척을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규율에 적응하게 만든다. 3년 후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청소하고 기도하는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들의 머릿속에 규율과 규칙을 주입한 것인가? 그것은 직접적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수감자들의 환경이라는 형식이다. 아무도 규율의 내용을 교육하지 않아도 규율은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벤담이 처음 파놉티콘을 제안했던 것은 단지 효율성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감옥뿐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공장, 병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소수의 감시자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벤담이 살던 시기에 파놉티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를 재조명한 것은 20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미셀 푸코였다.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을 재해석했다. 푸코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단지 효율적인 감시 도구를 넘어서 근대 사회에서 규율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과거 고대나 중세의 정근대 사회에서는 권력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규율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백성과 노예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 사회가 되면 규율 권력은 세련되게 작동한다. 규율은 폭력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과 이를 통한 자발적인 내재화로 작동한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규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파놉티콘은 근대 사회의 규율 권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내재화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파놉티콘의 사례에서 환경이라는 형식이 어떻게 개인을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한다. 암기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차라리 암기나 평가라는 형식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조라는 형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제어한 채로 학조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온다. 고정불변의 진리는 있다, 없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진리에 대한 이념,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제한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진리는 내 외부에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사는데 하나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생각이 교육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태도가 된다. 진리가 외부에 실제한다는 입장을 객관주의 인식론이라 한다. 이 관점을 토대로 하면 교육은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진리가 실제하고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에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효율적이다. 인류의 지혜는 방대하고 개인의 삶은 매우 짧다. 게다가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짧은 삶 중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의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대로 진리가 개인의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입장을 주관주의
인식론이라고 한다. 이 관점을 토대로 하면 교육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학생 스스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학생은 주체적으로 학습에 나간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양성을 길러낸다. 진리가 개개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모든 개별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보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와 대화다. 교육은 토론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구성한 진리를 스스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 방식과 교실 구조 두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다. A 고교는 객관주의 인식론에 관점을 지닌 창립자가 B 고교는 주관주의 인식론에 관점을 지닌 창립자가 설립했다. 나에게는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하나 있다. 이제 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 어느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학교를 견학해 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A 고교 교장이 마중을 나왔다. 학교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교정은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었다. 복도에 걸린 화려한 대학 진학률이 눈길을 끌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강점인 학교다. 수업은 일반적인 형태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명강사들이 초빙되었다. 수업을 위해 교실 구조는 전통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교실의 앞쪽에 교사를 위한 단상과 칠판이 있고 학생들의 책걸상은 단상 쪽을 향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수업 방식과 교실 구조가 전제하는 것은 객관주의적 진리관이다. 진리는 교과서에 있고 교과서의 내용은 상징 체계를 통해 교사의 입에서 학생들의 머리로 들어간다. 비고교로 향했다. 역시 교장이 마중을 나왔다. 학교는 활기차고 떠들썩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었다. 교장은 비고교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학교임을 강조했다. 대학 진학률을 물었더니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학교임을 강조했다. 수업은 강의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식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업 계획을 작성하고 다양한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해결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학생들과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해결 방안에 도달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수업을 위해 교실은 열려있고 책걸상은 원탕형으로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수업 방식과 교실 구조가 전제하는 것은 주관주의적 진리관이다. 진리는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교사와 책과 교실은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칠 수 있는 환경만을 제공한다. 평가 방식 A 고교와 B 고교는 수업 방식과 교실 구조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A 고교의 평가지는 객관식 답안을 위한 OMR 카드다. 반면 B 고교의 평가지는 서술식 평가를 위한 원고지다. 평가 방식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 객관식이든 서술식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평가의 방식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다. 특히 객관식이라는 평가의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진리가 실제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객관식 평가는 몇 가지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 중에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심어준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맞다, 틀리다의 채점 과정. 이에 따른 교사와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은 학생으로 하여금 정답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게 한다. 세상에는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 결국 12년 동안 객관식 평가에 노출된 개인은 진리는 실제하는 것이며 세상은 옳음과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세계관을 뿌리 깊게 내재화한다. 이러한 효과는 정답을 잘 맞춰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반대로 정답을 맞히지 못해서 성적이 나쁜 학생이나 구분하지 않고 작동한다. 다음으로 서술식 시험을 생각해보자.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하나의 글로 서술하는 형식이다.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가 아니라 평가자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로서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세계에 고정되고 불변하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은 맞거나 틀리거나의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다. 사회 문제의 본질은 이익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해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들은 각각 어떤 어른이 되는가? 강의식 교육과 전통적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적 평가가 진행되는 A 학교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진리가 실제한다는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진 어른이 된다.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한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 비해서 더 확실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는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 간의 이익이 충돌하면 이들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논쟁한다. 그리고 보통은 자신이 틀렸다고 전제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세계를 선으로 타자의 세계를 악으로 상정하는 세계관으로 발전한다. 나는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졌으므로 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다른 정당, 다른 종교, 다른 이념, 다른 체제, 다른 가치관은 사실 틀렸다고 이미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타협과 양보를 원칙적으로 봉쇄한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장한 어른들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방식으로 훈련된 까닭에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사회에 관료적 시스템이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춘다. 험난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토론식 교육과 원탕형 교실 구조, 그리고 서술식 평가가 진행되는
비학교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진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진 어른이 된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반대되는 견해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선은 타인의 견해에 귀 기울이려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상대방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소유한 대화의 상대일 것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상대일 것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적, 사회적 문제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 간에 이익이 충돌하면 이들은 우선 상대방을 쉽게 악으로 규정하려는 극단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길고 지루한 조율과 설득의 과정에 돌입한다. 대화가 발생시키는 피로감을 인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장한 어른들은 제도화되고 획일화된 평가 기준에서 좋은 성과를 드러내기 어렵고 사회의 관료적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표준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의 형식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어떤 어른들이 모여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 체계를 유지해 왔다. 강의식 교육과 전통적인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식 평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교육 형식이다.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요구되던 시기에 이러한 교육과는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한국인이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데 있다. 우리는 진리가 실제한다는 절대주의 세계관에 익숙하다. 반대로 고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와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성에 대한 담론들에 불편해한다. 우리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합의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이념 대립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육의 형식보다 교육의 내용에 집중해 오는 동안 한국인은 진리가 실제한다는 이념을 내재화하게 되었다. 경쟁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교육 방식과 평가 방식이라는 교육의 형식이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음을 보았다. 다음으로는 경쟁이라는 교육의 형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주기적인 평가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대입시험은 학생들에게 경쟁이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것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평가에서 낙오한 학생이나 대입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자신의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교육의 형식을 통해 경쟁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물론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극대화할 의욕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경쟁의 이점이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경쟁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의 차등적 분배에 정당한 기준을 제시한다. 문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평가가 학생들에게 개개인 간의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실제로는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한 개 학년의 전체 인원은 대략 65만 명 정도다.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보통 6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대략 77%는 재학생이고 23%는 재수생이다. 즉, 한 학년의 23%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고 고졸 이하로 남는다. 65만 명의 수능 응시자 중에서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대략 10,000명으로 상위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위 8% 안에 들어야 한다.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인서울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평가의 1차적 기준은 대학이고 특히 그 기준은 인서울에 있다. 사회는 대학을 인서울과 지방대로 나눈다. 이 언어 안에는 인서울이라면 평범하게 공부한 사람이고 그 밖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 구성을 보았을 때 인서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위 8%로 매우 높은 성적을 얻은 소수다. 한 개 반이 33명이라면 반에서 2, 3등을 해야 한다. 만약 굳이 수능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것이라면 평균의 기준은 상위 8%가 아니라 중간인 50%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학생은 내신이나 수능에서 평균 5등급을 받는 학생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평가는 등급제로 총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때 구분의 기준은 학생 수다. 최고 등급인 1등급과 최저 등급인 9등급은 각각 전체 학생 대비 4%의 학생들이고 중간인 5등급은 가장 많은 인원으로 전체의 대략 20%에 해당한다. 즉, 수능과 내신에서 평균 5등급을 받았다면 전체 인원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것이고 이것은 이 학생이 해당 평가에서 매우 평균적이고 평범한 점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학생은 칭찬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5등급을 받은 학생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궁금한 것은 왜 이러한 인식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평범함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높은 상위 8%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가 말이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실제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구열이 높은 민족성 때문에 우연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인식이라고 말이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봐야 한다. 사회와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때문이다. 한국 성인 남녀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립된 것이다. OECD 보고서의 활용 지표가 되는 월드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간 수입은 3,940만 원으로 월 평균 330만 원 정도다. 전체 소득자를 100명이라고 하고 이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위에서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다.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보다 한참이나 낮게 나온 것은 이 기준이 20세 이상의 전체 성인 남녀인 4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러한 전체 성인 남녀 상위 1%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소득은 연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이고 0.1%에 해당하는 4만 명의 평균 소득은 연간 12억 5천만 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중간인 50%에 유치한 사람의 소득은 얼마일까? 같은 산정 기준으로 파악한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개인 소득자의 중위소득은 1,074만 원이었다. 한 달에 90만 원이 채 안 된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취업자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 전체를 토대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인의 일반적인 소득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지표에 집중하고자 한다. 상위 10%의 소득인 월 330만 원과 50%의 소득인 90만 원.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교육 현장에 암묵적인 인식이 중간인 5등급의 학생을 초점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위 8%의 학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생각보다 집단의 지성은 엄밀하다. 어쩌면 우리 집단은 현실의 경제 상황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략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성적인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현실을 말이다. 상위 10%에 들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뼈저린 이해가 교육에서 상위 8%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 현실이 교육에서의 평가에 어느 정도 투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데 있다. 성적이 5등급인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고 월 90만 원의 중위소득을 얻은 성인은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한다.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경쟁 자체는 정당한데
자신이 무능해서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위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개인이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의 의무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정당성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교과 내용에 경쟁의 정당성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시험과 평가라는 학교 교육의 형식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시험이라는 객관화된 경쟁 방식을 거친 후에 이에 따라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자등적인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시험이 공정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든 나쁜 평가를 받은 학생이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차별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성인으로 성장해서 만나는 모든 평가와 시험에서도 부정과 편법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0대 1에 육박하고 매년 공기업과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시험이 치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를 정당하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한 경쟁률을 발생시킨 사회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중간 성적에 속한 학생들이 칭찬받고 중간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중위 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쟁이라고 할 때에만 우리는 그 결과의 책임을 비로소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 정리해 보자. 우리는 교육의 형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교육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교과를 강화할 것인지, 선택 과목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고민에 집중되어 있다. 더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형식인데도 말이다. 학생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교육의 형식을 통해 학습한다. 특히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그 원인은 우선 강의식 수업과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평가 형식이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어딘가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문제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교내 평가와 대입 시험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평가가 되었건 그에 따른 결과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소득 격차를 줄일 것인가, 교육 문제의 근본으로서의 경제체제, 학교 앞에서는 자동차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제한 속도를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지요.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제한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요. 과속 방지턱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캠페인이 없어도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의식과 제도가 함께 바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방법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도가 의식보다 근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의식도 바뀝니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과 교육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죠. 그런데 의식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육 문제에 관련자인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경쟁을 하지 마라, 사교육을 하지 마라, 선행학습을 하지 마라 등등의 캠페인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문제의 근본은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구조란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경제체제가 교육의 형태와 문제를 규정합니다. 교육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는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교육의 모습을 규정하는 건 경제체제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일자리의 양과 소득 격차다. 덴마크의 교육 상황을 참고해보자.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환경이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핀란드의 교육은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것은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 때문이다. PISA는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데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소양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한국과 핀란드는 매번 상위에 오르지만 교육의 환경과 방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핀란드식 교육법을 배우고 자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국가는 PISA 테스트에서 언제나 하위권에 머무르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PISA 테스트 결과와는 반대로 OECD 학생 행복도 조사에서는 매번 상위권을 기록한다. 특히 2013년 조사에서는 덴마크가 학생들이 행복한 나라 1위로 조사되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핀란드는 62, 한국은 64위였다. 전체 조사 국가는 64개국이었다. 학생들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기에 성적은 바닥이고 행복도는 높은 것일까? 덴마크에서 태어난 D의 인생을 따라가 보자. D는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 7살이 되었다. 이제 학업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립기초학교, 자유학교, 일반 사립학교가 있다. 공립기초학교는 공교육 기관이다. 80% 정도의 학생들이 선택한다. 자유학교는 대양 교육으로 20%의 학생들이 선택한다.
일반 사립학교는 소수의 중상류층 가정의 학생들이 진학한다. D는 공립기초학교를 선택해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다녀야 한다. 인문학, 자연과학, 실용예술에 대한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공립기초학교는 한국의 초, 중등학교에 해당한다. 이 기간 중에 시험은 단 1회, 졸업시험만 치른다. 졸업시험은 시험이긴 해도 탈락은 없다. 의무교육을 잘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시행된다. 대략적으로 잘했음, 더 잘했음 정도의 성적이 알려질 뿐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D는 9년 동안 잘 놀았다. 졸업까지 시험도 없겠다. 덴마크 학생들은 주야장천 진짜 논다. 16세가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덴마크는 독특한 학교가 있는데 애프터스쿨과 시민대학이 그것이다. 둘 다 독립적인 학교다. 1년 과정의 애프터스쿨은 기초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단기 과정의 시민대학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입학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애프터스쿨과 시민대학을 1년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 학생 전체의 40%가 애프터스쿨을 거쳐 간다. 가서 뭘 하느냐 하면 논다. 쉬어가는 게 목적이다. 고등학교 진학 전 1년 동안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자아를 찾거나 진로를 탐색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연애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러 온다. 애프터스쿨은 250개의 특성화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러 가면 된다. 음악, 미술, 체육, 목공, 건축, 축구, 연극 등 원하는 것을 해보며 적성과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D는 애프터스쿨을 선택했다. 해안가에 있는 학교로 학생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스포츠를 즐겼다. D는 2시까지의 정규 시험이 끝나면 4시까지 요트를 타고 6시부터는 책을 읽거나 자유시간을 보냈다. 이에 대한 비용 대부분은 국가가 보조한다. 17세가 되었다. 고등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립고등학교와 직업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국립고등학교는 인문계로 대략 65%의 학생들이 진학한다. 직업학교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데 대략 35%의 학생들이 진학한다. 국립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시험을 치른다. 직업학교에서는 2년에서 3년간 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 연수 등의 분야를 배운다. 실제 직업 현장에서 전문적 경험을 쌓은 후 보통은 바로 취업을 한다. D는 국립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공부 좀 시작해봐야 하겠지만 한국 고등학생들이 보기에 D는 논다. D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는 아침 8시에 시작된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40분간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 잠깐 수업을 하면 학교가 끝난다. 월수금은 오후 3시 30분에, 화목은 오후 2시에 끝난다. 방과 후 수업에서 운동이나 미술, 음악 등의 취미 활동을 한다. 학교 밖에서 따로 공부하는 일은 없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책을 읽거나 원하는 일을 한다. 20세가 되었다. DC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 6개월 동안 시민대학에 다니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애프터스쿨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아를 찾고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여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민대학과 애프터스쿨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 그룬트비의 영향 때문이다. 19세기에 활동했던 그는 당시의 왕정시대의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시민이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시민학교를 설립했다. 시민대학과 애프터스쿨은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세가 된 DC는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치렀던 졸업시험 성적과 학업 성적 그리고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대학에 진학한다. 의학이나 심리학 등 인기 학과가 있지만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 덴마크 학생들은 보통 자신의 적성에 따라 대학에 진학한다. 등록금은 전액 무료다. 그런데도 전체 학생의 4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은 4년 과정의 종합대학과 2년 과정의 전문대학으로 나눈다. 물론 덴마크의 교육이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덴마크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하고 교사의 자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후에는 덴마크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주기적인 시험을 시행하고 학교 간의 평가를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덴마크를 참고해 보는 것은 그들의 교육을 부러워하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육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경제체제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왜 덴마크의 학생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가이고 둘째는 왜 무료인데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가이다.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룬투비 등의 역사적 인물의 역할,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청렴도, 세계 행복지수 1위 등등 이렇게 다양한 원인 중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다. 특히 일자리의 양과 소득 격차가 경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나씩 알아보자. 우선 일자리의 양이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75%를 넘는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유럽 연합 평균이 65%인 것에 비하면 10%나 높은 수치다. 또한 실업률도 5에서 6% 정도로 유럽 연합 평균이 10%인 것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려 애쓰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일자리 보장은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둔다. 다음으로 소득 격차가 경쟁을 심화한다.
모든 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노동자의 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소득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회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조율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데 있다. 덴마크의 개인 소득 세율이 55%에 이르고 이를 통해 강력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높은 세금은 고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강력한 복지는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 세무사와 목수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고 대기업 회사원과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세무사가 되거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공부가 적성이 아니라 독특한 적성이 있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득 격차 완화는 직업 간의 귀천 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대입 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교육의 본질은 자기 수양과 학문의 정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육은 직업 획득의 문제, 개인의 경제생활 영위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의 양과 소득 격차의 수준은 그 사회의 교육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일자리가 적고 소득 격차가 커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라면 학생들과 취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환경에 던져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해 보인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좋겠지만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해결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시장의 자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복지가 축소되어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소득 격차가 악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정부 역할의 강화다. 규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전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최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제도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즉,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의욕 상실, 기업의 투자 의욕 약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모순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flexibility, 고용의 안정성, security를 조합해서 만든 flexicurity라는 개념이 있다. 덴마크를 비롯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개념은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의 두 가지 특성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있다. 우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는 강력한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쉽게 해고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8년여 정도에 불과하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쉬운 해고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기업은 쉽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채용에서도 적극적이게 된다. 실제로 덴마크의 고용률은 75%로 유럽 평균인 65%를 상회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능한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가가 강력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높은 세율과 포괄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개인은 실직 상황에서도 유축되지 않는다. 덴마크는 해고된 노동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이전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단 실직 기간 동안에 직업 교육이 필수 의무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자는 해고에 강력하게 저항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유연 안정성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의 고집 때문이거나 단순히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다. 모든 사회는 출발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며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으며 한국도 외에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진적 성숙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건 시민의 합리성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정해 나갈 때 이러한 합리적 선택들이 축적되어서 괜찮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정리해 보자.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경제적 상황과 환경,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결정된다.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립하는 국가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제한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다.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빈부격차의 심화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소득 격차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는 2,588만 명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대기업에 취업한다. 전체 취업자의 7.7% 정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7.7%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취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그들이 욕심쟁이거나 허세가 많거나 문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7.7%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8%의 서울권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92.3%의 일자리가 더 괜찮아져야 한다. 전반적인 임금이 높아지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 수 자체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은 고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줄이고 비로소 자신의 취향과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심화, 입시 중심의 공교육 등 교육 문제는 그때야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의 합리적인 선택과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접근과 교육 환경의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식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 중 우리가 중요하게 논한 것은 교육의 형식이었다. 교육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와 무관하게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객관주의 인식론과 주관주의 인식론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은 객관주의 인식론이었다. 이에 기반한 교육 방식에서는 강의식 교육, 전통적 교실 구조,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교육 결과를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다만 학생들에게 진리가 실제한다는 믿음과 경쟁이 정당하다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음을 보았다. 우선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 안에서 학생들은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접할 때에도 그것을 합의와 절충, 대화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선과 악의 문제로 양분해서 파악하려 한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학내 평가와 대입시험이라는 형식은 학생들에게 경쟁이 정당하다는 신념을 심어주게 된다. 객관적 평가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모든 경쟁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대입, 취업에서의 경쟁의 결과도 개인의 책임이라 여긴다. 하지만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빈부격차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경쟁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본 것은 교육의 형태를 결정하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경제 체제였다. 교육 문제는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은 경제적 환경이 변화할 때 비로소 변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양과 소득 격차가 문제된다. 충분한 일자리가 확보되고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서 중간 정도의 노력을 하는 보통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립하는 두 가지 경제체제의 방향성이었다. 우선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는 시장의 자유가 필요하다. 사업을 영위하기 수월하고 충분한 이익이 보장될 때 기업은 시장에 투자할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인하와 이로 인한 복지 축소는 소득 격차에 따른 빈부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을 높이고 고용과 관련된 복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자리의 양을 줄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은 사회적 합의 안에서 절충될 수 있음을 유연 안정성 개념을 통해 알아보았다.